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축입니다.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Index가 14를 찍으면서 시장 전체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인데요. 이미 미국 주식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연준은 0.75%의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1.6%의 금리를 갱신하게 되었고 2022년 말까지는 0.5%가 됐든 0.75%가 됐든 꾸준히 금리를 올려서 3%의 기준금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P 500이 벌써 고점 대비해서 25%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물려있는 주식을 정리할까 말까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큰 산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료는 S&P 500 Large Cap, S&P 400 Mid Cap, 그리고 S&P 600 Small Cap의 P Multiple Valuation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섹터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각각이 뭔지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위에는 대기업이고 가운데는 중견기업, 그리고 그 밑에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세 개의 지수 중에서 팔란티어가 속해 있는 지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팔란티어와 그나마 비슷한 시가총액이 어느 그룹에 많이 속해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S&P 400 미드캡이 조금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를 S&P 500 라지캡에 놓고 바라보기에는 빅텍 기업들과도 괴리감이 너무 클 뿐더러 16빌리언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라지캡 범위 안에 들긴 합니다만 라지캡 기준에서 봤을 때 하위 10% 선에 속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P 400 미드캡에 초점을 조금 더 둔다면은 이 그림은 1999년부터 오늘날 2022년 6월 15일까지 S&P 400 미드캡에 속해 있는 중견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순이익 대비해서 보여주는 PE 멀티플 그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PE 멀티플이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중견기업들의 총합 시가총액이 총합의 순이익 대비해서 먼저 많이 앞질러 나가기 때문에 PE 멀티플이 23에서 24 가까이 갔던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반대인 경우는 중견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총순이익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먼저 앞질러서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이 낮아서 PE 멀티플이 이렇게 6월 15일 기준으로 11.6까지 떨어진 것이죠. 멀티플이 24에서 12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견기업들의 주가는 쉽게 말해 최소 반토막 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중견기업들이 과연 아직도 비싸냐 아니면 이젠 저렴해졌냐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과거 히스토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PE 멀티플은 11.6 정도로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중견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0이라는 PE 멀티플을 보여줬을 때는 2008년의 Financial Crisis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Financial Crisis 때는 PE 멀티플이 무려 8까지 떨어졌네요. 과거 히스토리를 참고했을 때 적어도 지금의 중견기업들은 적게 떨어진 것이 아닌 꽤나 많이 떨어졌으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1999년부터 2022년의 평균 PE 멀티플보다는 지금이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S&P 400의 미드캡은 저평가 영역에 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팔란티어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큰 산을 기준으로 봤으니 이제 초점을 조금 더 팔란티어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알렉스 카프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행사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가 여기서 시사했던 바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군사력 관점에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미국 혼자만으로도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인 유럽,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합치면은 어떤 국가들도 따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핵 보유 상태로
실제로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을 가리키는 Deploy Strategy의 핵 숫자는 미국이 1644개이며 러시아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3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Reserve이자 Non-Deployed로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핵입니다.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비록 미국이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긴 했지만 70개 국가를 거점으로 하여서 약 845개 정도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수십 주의 돈을 사용하면서 유크레인,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의 돈을 사용하는 동안에 중국은 타이완을 견제하기 위해서 딱 한 개의 군사기지를 외국에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미국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AI, 하이퍼소닉 미사일, 우주, 그리고 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는 돈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돈을 합쳐서 군사력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 2배를 미국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미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비슷한 규모의 돈을 계속해서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GDP는 천천히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의 GDP는 천천히 성장하면서 그 GDP의 갭을 메꿔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렉스 카프에 의하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훨씬 적은 국방비 예산으로 같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군사 관련 인공지능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또한 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팔란티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고삼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렉스 카프의 의견입니다. 고삼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전장에 있는 장군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 적은 군사적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적은 군인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펜타곤 입장에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알렉스 카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했는데요. 그는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의 6번째로 큰 프라임 컨트랙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의 프라임 컨트랙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에 보면 로키드 마틴도 있고 보잉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팔란티어가 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첫 번째로 프라임 컨트랙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스 카프가 시사한 두 번째 부분은 팔란티어의 진가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과거의 팔란티어는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정부를 대상으로만 협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스코프를 넓혀서 일반 기업들과도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Acquire, Expand, and Scale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먼저 소규모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Acquire이죠. 시간이 지나서 계약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고 Expand, 그리고 그 범위를 계약이 아닌 더 많은 고객까지 넓힌다. Scale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스 카프가 다보스에서 또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등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팔란티어는 특히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앤 세일즈 쪽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이렇게 두 자리 숫자의 고용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4월 그리고 5월 달에 팔란티어는 약 100명 정도의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팔란티어에서 일하는 전체 임직원 숫자가 3,350명 아니라고 봤을 때 100명의 직원 수는 꽤나 많은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팔란티어는 500여 개의 잡 오프닝이 available 하고요. 참고로 한국에도 있고 적극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은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인터뷰한 것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자자로서 그냥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보고 읽고 제 투자에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뉴스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스라는 것이 원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원래보다 더 과장되게, 더 자극적이게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마냥 보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기업이 매수하기에는 저렴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DCF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요. 팔란티어의 경진에서는 2025년까지 30%의 성장률을 예측한다고 했으므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2022년에는 35%, 2023년에는 32%, 2014년에는 24%, 그리고 2015년에는 25%의 속도로 매출액이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팔란티어의 그로스 마진율이 70% 후반대에서 80%에 육박하므로 코스트 오브 레비뉴는 이렇게 매출액의 22%에서 20%대로 두었습니다.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니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나왔고요. 팔란티어의 영업비용을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 하였고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값에서 팔란티어가 평소에 부담하는 이자 비용 및 수익을 넣었고요. 세금까지 다 감안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순이익 자체만 본다면 팔란티어는 적자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자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순이익이 아닌 free cash flow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영업 활동만을 실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free cash flow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프로젝션된 free cash flow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보수적으로 저는 7.5%로 반영했을 때 미래에 예상되는 free cash flow들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여 바꾼다면 그게 바로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부채와 현금을 넣고 팔란티어가 발행한 주식의 숫자를 넣으면 오늘날 기준으로의 팔란티어의 적정가는 바로 18.43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넣기 위해서 10% 정도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감안한다면 팔란티어의 적정가는 16.59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알렉스 카프가 포럼에서 말한 발언과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석함에 있어서 뉴스 기사보다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 투자로서 팔란티어는 저평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